검은 구름이 낮게 깔린 서울의 밤하늘은 금방이라도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듯 위압적이었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는 아스팔트 위를 세차게 때리며 거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서유는 며칠 전 난산 끝에 얻은 아들을 품에 안고 고급 택시에서 조심스럽게 내렸지만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녀의 몸은 차가운 밤 공기에 닿자마자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는 생각에 의료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정보다 일찍 퇴원했지만 현관문 앞에 선 그녀의 손끝에는 설렘 대신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육중한 참나무 대문이 전자도어록의 건조한 기계음과 함께 열리자 집안은 숨막힐 듯한 정막에 잠겨 있었고, 평소라면 반갑게 맞이했을 도우미들의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본능적으로 품속의 아이를 꽉 껴안으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를 천천히 걸어 들어갔고, 거실에 꺼진 조명들은 마치 주인의 부재를 틈타 무언가 은밀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2층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주황색 불빛이 어두운 복도를 길게 가로지르며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고, 서윤의 심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선형 계단을 오르는 서윤의 발소리는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고, 그녀가 안방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은 채 좁은 틈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틈새로 낯선 여자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와 남편 강민재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와 복도의 묵직한 어둠을 가르고 서윤의 고막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현실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시선을 옮겼고, 그곳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추악한 광경이 펼쳐져 있어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이 차는 듯한 충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결혼 혼수로 직접 고른 이탈리아산 최고급 침대 위에서 강민재는 자신의 비서인 최미라를 품에 안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부부의 신성한 공간을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서윤이 알던 다정한 남편의 얼굴이 아닌 탐욕스럽고 비열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땀에 젖은 미라는 승리감에 도취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뻔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윤이 문바로 밖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녀를 조롱하는 대화를 거침없이 나누며 서로의 몸을 탐닉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강민재는 서윤을 촌스럽고 눈치 없는 여자라고 비하하며 이번 아이 출산 때문에 병원에 있는 동안 회사 자금을 빼돌릴 완벽한 기회를 잡았다고 미라에게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이 퇴원하고 나면 적당한 핑계를 대어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양육권조차 뺏어버리고 그녀를 빈털터리로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 미라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서윤이 가진 것이라곤 운 좋은 남편을 만난 것뿐이라며 맞장구를 쳤고,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역겨운 웃음을 터뜨려 서윤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서윤이 그동안 쏟아부은 헌신과 사랑을 철저히 기만하는 내용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잔인한 말들이 슬픔 대신 서윤의 차가운 이성을 날카롭게 깨우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여자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문을 박차고 들어가 난동을 피웠겠지만, 서윤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아주 차분하게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고, 화면 속에는 두 사람의 추악한 행위와 재산 강탈을 모의하는 음성이 고화질로 선명하게 기록되며 법정에서 그들을 파멸시킬 완벽한 증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에 눈먼 헌신적인 아내가 아니라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냉혹한 포식자의 그것처럼 변해 있었고, 감정의 동요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에 담긴 남편의 얼굴을 보며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는 이미 죽었으며 저곳에 있는 것은
그저 욕망에 눈이 멀어 분수를 모르는 어리석은 수컷일 뿐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증거 확보가 끝나자 서유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왔던 길을 되돌아갔고 그녀의 발걸음은 유령처럼 가벼워 침대 위에 두 사람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그녀의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었으며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쓰레기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1층으로 내려와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빗줄기는 아까보다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서유는 얼굴에 닿는 그 차가운 비가 오히려 자신의 몸에 붙은 더러운 기억들을 씻어내주는 것 같아 상쾌함마저 느꼈습니다. 그녀는 품속의 아이가 빗방울에 젖지 않도록 겉옷으로 단단히 감싸 안으며 어둠 속을 응시했고 그곳에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는 구원의 손길이 와 있었습니다. 저택 정문 앞의 가로등 아래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그녀의 앞에 멈춰 섰고 뒷좌석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30년 동안 서윤의 가문을 위해 그림자처럼 헌신해온 경호 실장 박 씨가 우산을 받쳐들고 고개를 90도로 숙였으며 그는 그녀가 이 밤중에 아이를 안고 나온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익숙하게 차에 올라탔고 박 실장은 묵묵히 문을 닫은 뒤 운전석으로 돌아가 시동을 걸며 주인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완벽한 프로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최고급 가죽으로 마감된 안전 시트에 눕힌 뒤 차가운 시트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남동 저택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싸늘한 경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자신이 대단한 사업가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가 누려온 모든 부와 명예는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재벌인 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한서윤이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아내로 살아가며 소박한 행복을 꿈꿨으나 민재는 그녀의 겸손을 무능함으로 오해하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서윤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돌아가며 앞으로 닥칠 폭풍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일반인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특수 제작된 암호화 위성 전화기를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고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혜성그룹의 수석 고문 변호사이자 그녀의 최측근인 김 변호사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고 서유는 짧고 명료한 어조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즉시 강민재 대표의 회사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주를 동결하고 은행권 대출 연장을 전면 거부하도록 조치하세요. 그리고 내 신분을 드러낼 준비를 하세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감히 그녀의 결정에 토를 달지 못하고 즉각적인 이행을 약속하며 전화를 끊었고 서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전쟁의 시작이었으며 강민재는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차량은 빗길을 뚫고 서울 도심을 향해 질주했고 서윤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제부터 시작될 잔혹하고도 우아한 복수극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와 미라가 단꿈에 젖어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그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평화일 것이며 내일 태양이 떠오르면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서윤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혜성그룹의 냉혹한 총수 한서윤으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차는 서울 북쪽의 평창동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고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웅장한 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곳은 혜성그룹의 비밀 안전가옥이자 서윤이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는 본거지였고
미리 연락을 받은 경호원들과 수행비서들이 도열하여 그녀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서유는 비서에게 아이를 맡기며 따뜻하게 보살필 것을 당부했고 자신은 곧장 지하에 마련된 상황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상황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강민재의 회사 재무제표와 실시간 주가 흐름 그리고 그의 개인 계좌 내역들이 낱낱이 표시되어 있었고 십수명의 금융 전문가들이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들어서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그녀는 상석에 앉아 스크린을 응시하며 강민재의 숨통을 조일 첫 번째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강민재가 최근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투자 승인을 취소하는 서류에 서명하며 펜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강민재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지옥으로 변해 있게 만드세요. 그가 가진 모든 카드, 신용, 인맥, 그 모든 것이 내 허락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겁니다. 서윤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뺏는 것으로 만족할 생각이 없었으며 강민재가 스스로 쌓아 올렸다고 믿는 그 허상의 탑을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부숴버려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서윤은 와인잔에 담긴 붉은 액체를 바라보며 강민재가 흘리게 될 피눈물을 상상했고 복수의 서막이 올랐음을 실감했습니다. 그 시각 한남동 저택의 침실에서는 여전히 민재와 미라가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었지만 그들의 시간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수신된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을 무시한 채 미라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겠다고 약속하며 호기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면 책상 위에 놓여 있을 해고 통지서와 검찰 소환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상황실에 불을 끄고 홀로 남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펼쳐질 치밀한 체스 게임의 판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반드시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야만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폭우는 그쳤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이제 막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그 폭풍의 중심에서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창동의 은밀한 저택은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 속에 거대한 성처럼 고요하게 잠겨 있었지만 그 내부는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며 새로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치고 서재의 통유리 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해성그룹의 핵심 참모진들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도열해 있었고 그들은 3년 만에 공식적으로 복귀한 그림자 회장의 위압감에 압도되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창가에서 돌아서서 천천히 자신의 집무용 책상으로 걸어갔고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지난 2년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가며 숨겨왔던 제왕적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수석 비서가 두꺼운 보고서를 정중하게 내밀었고 서윤은 그 서류를 펼치지도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강민재 대표가 운영하는 MJ건설, 그 회사가 해성그룹의 하청업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외부에는 아무도 없겠지요. 그녀의 질문은 확인이 아닌 멸시가 담긴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재무이사는 긴장된 손길로 안경을 추어 올리며 MJ건설의 자금 흐름도를 스크린에 띄웠고 복잡하게 얽힌 페이퍼 컴퍼니들의 구조가 드러나자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실 강민재는
자신의 능력으로 회사를 키웠다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서윤이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익명의 투자 회사들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무이자에 가깝게 지원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서윤은 화면 속의 숫자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연극이 얼마나 어리석고 낭만적인 실수였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지원을 끊으세요. 지금 이 시간부로 MJ건설에 들어가는 모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회수하고 자재 공급망도 차단하여 공사가 단 하루도 진행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서윤의 명령은 잔혹하리만치 구체적이었고 그녀는 남편의 회사를 단숨에 부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강민재가 영문도 모른 채 발버둥치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즐기고 싶은 잔인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윤의 지시를 받아 적으며 우려 섞인 목소리로 강민재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코웃음을 치며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고 그것은 결혼 전 작성해둔 철통 같은 혼전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재산이 얼마인지조차 몰라요. 그저 내가 좀 사는 집안의 딸인 줄만 알지. 혜성그룹의 오너라는 건 상상도 못할 테니까요. 그 시각 한남동의 신혼집에서는 강민재가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쥐며 눈을 떴고 옆자리에 누워있는 최미라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밤에 서윤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지만 걱정은커녕 오히려 귀찮은 짐을 덜었다는 생각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옷가지들을 주워 입으며 서윤이 친정으로 도망갔을 것이라 확신했고 며칠 뒤면 울면서 빌러올 것이라고 제멋대로 상상하며 비웃었습니다. 미라는 부시시한 머리로 일어나 민재의 목을 끌어안으며 아침 인사를 건넸고 두 사람은 서윤이 없는 집안을 마치 자신들의 왕국인 양 활보하며 뻔뻔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커피를 마시며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나 와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저 거래처들의 의례적인 안부 전화일 것이라 치부하며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는 오늘 예정된 중요한 임원 회의에서 자신의 탁월한 경영 성과를 발표하고 승승장구할 미래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회사인 MJ건설은 이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고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영문도 모른 채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요 거래 은행들로부터 대출 연장 불가 통보가 팩스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자재 납품 업체들은 미수금을 당장 결제하지 않으면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임원들은 사장인 민재가 출근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평창동 저택의 드레스룸에서 우아한 정장으로 갈아입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고 이제는 부드러운 엄마의 얼굴을 지우고 냉철한 사업가의 가면을 써야 할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화장대 위에 놓인 립스틱을 집어들어 입술에 붉은색을 칠하며 이것이 강민재를 향한 선전포고이자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도장임을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유모가 아이를 안고 들어와 작은 목소리로 아이가 깼음을 알렸고 서윤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들고 창가로 가서 따스한 아침 햇살을 보여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성을 지어줄게. 아빠 같은 사람은 우리 인생에 필요 없단다.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듣기라도 한 듯 방긋 웃었고 서윤은 그 미소에서 무한한 용기를 얻어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오후에 있을 혜성그룹의 긴급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복귀를 공식화하고 강민재를 무너뜨릴 두 번째 작전을 지시할 계획이었습니다. 민재는 기분 좋게 차를 몰아 회사 주차장에 도착했고 경비원에게 평소처럼 거만한 태도로 인사를 건넸지만 경비원의 표정이 왠지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장실이 있는 층에 도착하자 비서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그에게 달려와 숨 쉴 틈도 없이 보고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자금 동결 통보가 왔고 현장에서는 인부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비서의 말을 자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 당장 은행 지점장한테 전화 연결해. 그는 분노에 찬 손길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집무실로 들어갔지만 책상 위에 쌓인 독촉장 더미를 보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고 그는 이것이 단순한 전산 오류나 착오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고 발신자는 평소 그에게 굽실거리던 하청업체 사장이었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것은 거친 욕설과 고함 소리뿐이었습니다. 강 사장, 당신 미쳤어. 우리 회사 어음을 막아주기로 해놓고 왜 입금을 안 해주는 거야? 덕분에 우리까지 부도나게 생겼잖아. 민재는 당황하여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뒤이어 다른 협력 업체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민재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물을 바닥에 쏟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는 불현듯 아내인 서윤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그 여자가 이런 일을 꾸밀 능력이 있을 리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그는 서윤을 그저 돈만 조금 있는 집안의 철부지 딸로만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물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서윤은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태블릿 PC를 통해 민재의 회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고 화면 속 CCTV에 찍힌 민재의 당황한 모습은 그녀에게 묘한 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앉은 김 변호사에게 다음 단계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민재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사채 시장에 손을 대도록 유도하세요. 그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야 나중에 법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킬 수 있으니까요. 김 변호사는 서윤의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끄덕였고 즉시 어둠의 경로를 통해 강민재에게 고금리 사채업자들의 연락처가 흘러들어가도록 조치했습니다. 서윤은 강민재가 절박해지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독이 든 성배를 마실 것이라는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한 여자의 복수심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며 도시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저택으로 돌아온 서윤은 서재의 비밀 금고를 열어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고 그 속에는 그녀와 민재가 처음 만났던 시절의 순수했던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가난하지만 열정 넘치던 민재의 모습을 사랑했던 서윤은 그를 돕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여대생인 척 가장하며 그에게 접근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자신을 보며 그 순진했던 한서윤은 어젯밤 죽었다고 중얼거리며 앨범을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한편 민재는 도저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자금난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미라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시작했지만
미라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자기야, 지금 나도 바빠. 쇼핑 중인데 카드 한도가 초과되었다고 나오잖아. 이거 빨리 해결해줘. 창피해서 못 살겠어. 민재는 회사가 망해가는 판국에 카드 타령이나 하는 미라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마 화를 내지 못하고 전화를 끊으며 답답한 가슴을 쳤습니다. 그는 문득 서윤의 친정집 전화번호를 찾으려 했지만 자신이 저장조차 해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했으며 그제야 자신이 서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서윤은 항상 그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었기에 그는 굳이 그녀의 배경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조금씩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금고를 열어보았지만 그곳에는 현금 몇 푼과 서윤이 선물한 시계 몇 개만이 초라하게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노크도 없이 들어와 사색이 된 얼굴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특별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이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적인 공격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이 어젯밤 쫓아내려 했던 아내라는 사실은 여전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는 허공에 대고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서윤은 혜성그룹 본사의 회장실로 들어서며 수많은 임원들의 기립 박수를 받았고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룹 전체의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짧고 강렬한 취임 일성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 혜성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비효율과 부정을 척결하고 오직 실력과 성과만이 인정받는 냉정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표면적으로는 그룹의 혁신을 의미했지만 그 이면에는 강민재를 향한 선전포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의를 마친 후 창밖을 내려다보며 강민재가 있는 방향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보냈고 입가에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고 주사위는 던져졌으며 서윤은 강민재가 파멸의 구덩이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가장 좋은 자리에서 관람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강민재의 목숨줄을 쥔 보이지 않는 실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그녀는 그 실을 아주 천천히 끊어버릴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강민재의 사무실은 마치 폭격을 맞은 전쟁터처럼 서류 뭉치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 벨 소리는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책상 위에 놓인 양주병을 집어들어 병째로 들이켰지만 독한 알코올조차도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불안감과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굽실거리던 은행 지점장들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전화를 피하거나 대출 연장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통보만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며 이 모든 상황이 경쟁업체의 비열한 모략일 것이라고 애써 합리화하려 했지만 도무지 그 실체가 잡히지 않아 답답함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쌓아올린 MJ건설이라는 금자탑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공포가 엄습해왔지만 그의 자존심은 그 공포를 인정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자재 납품 업체들이 본사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고 보고하자 민재는 재떨이를 벽으로 집어던지며 당장 경찰을 부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 감히 나 강민재를 상대로 때를 써 그따위 하청업체들 다 잘라버리고 새로운 곳이랑 계약하면 그만이야. 그는 현실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업계에는 이미 MJ건설이 곧 부도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어 그 어떤 업체도 그와 손을 잡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평창동 저택의 고요한 다실에서는 한서윤이 향기로운 차를 음미하며 태블릿 PC를 통해 민재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실시간 CCTV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김 변호사가 단정한 자세로 앉아 강민재가 접촉하고 있는 사채업자들의 명단을 브리핑하고 있었는데 그 명단에 있는 자들은 모두 혜성그룹의 하부 조직이 관리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쥐가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치즈를 탐하는 꼴이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측은하기까지 했습니다. 강민재는 자기가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믿고 있어요. 그 오만함을 이용해 그에게 구명줄인 척하는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물론 그 줄은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겠지만요. 서윤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치밀했으며 김 변호사는 즉시 작전팀에게 신호를 보내 강민재에게 접근할 구원투수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망하게 하는 것을 넘어 그가 스스로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파멸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전에 알던 투자 자문사 대표의 소개를 받아 명동의 큰손이라고 불리는 황 대표를 만나러 갔습니다. 허름한 사무실에 앉아있는 황 대표는 사실 서윤이 고용한 전문 연기자였지만 민재는 그의 앞에 놓인 현금 다발과 서류들을 보며 구세주를 만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황 대표는 거만한 태도로 MJ건설의 지분과 민재의 개인 자산 전부를 담보로 잡는 조건으로 긴급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보통 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불공정 계약이었지만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민재는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고 덜컥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는 이 자금만 있으면 멈춰선 공사 현장을 다시 돌리고 밀린 대금을 결제하여 급한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사를 살려냈다고 자화자찬하며 사무실을 나섰지만 그 계약서가 사실상 회사의 경영권을 서윤에게 넘기는 신체 포기 각서나 다름없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금을 확보한 민재는 의기양양하게 회사로 돌아와 밀린 대금의 일부를 결제하며 직원들에게 큰 소리를 쳤고 불안에 떨던 직원들은 사장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서윤이 집을 나간 날짜를 기준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위자료는커녕 양육권도 주지 않고 몸만 내쫓아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민재는 서윤이 친정에 가서 울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며 그녀가 자신의 성공을 질투해 일부러 집을 나간 것이라고 멋대로 해석해버렸습니다. 퇴근 후 민재는 미라를 만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자신이 오늘 얼마나 대단한 수완을 발휘하여 회사를 위기에서 구했는지 무용담처럼 늘어놓았습니다. 미라는 민재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그가 새로 생긴 돈으로 자신에게 무엇을 사줄 수 있는지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오빠, 언니가 혹시 재산 분할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미리미리 재산 명의를 돌려놔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부추겼습니다. 민재는 미라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내일 당장 법무사를 만나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들을 안전한 곳으로 빼돌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윤이 그동안 집안 살림만 하느라 경제관념이 없을 것이라고 무시하며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녀를 속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다가올 그들만의 장밋빛 미래를 위해 건배했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은
레스토랑 구석에 앉아있던 서윤의 경호원에게 모두 도청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경호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고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끝이 없으며 어리석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민재의 모든 자산이 가압류 상태이거나 혜성그룹의 담보로 묶여 있어 그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입고 있는 옷가지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재우고 서재로 돌아와 내일 법원에 제출할 반소장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이혼 소장이 아닌 강민재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며 언론 플레이를 위해 친분이 있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산후 우울증으로 가출을 했으며 아이를 방치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거짓 인터뷰를 흘렸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서윤을 무책임한 엄마라고 비난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지만 민재는 그 반응을 즐기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승리감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오후가 되자 인터넷 여론이 급격하게 반전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강민재와 최미라의 불륜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했고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조회수 수십만을 기록하며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강민재를 파렴치한 불륜남으로 매도하기 시작했고 MJ건설의 홈페이지는 비난 댓글로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민재는 사무실에서 비명을 지르며 컴퓨터 모니터를 박살냈고 당장 게시물을 내리라며 홍보팀을 닥달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서윤의 짓이라고 확신하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음만이 차갑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분노에 눈이 뒤집힌 민재는 서윤의 친정집 주소를 기억해내고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하려 했지만 주차장에 내려가기도 전에 검찰 수사관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민재 씨, 되십니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재는 멍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횡령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항변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관들은 그가 어제 황 대표와 체결한이면 계약서와 그동안 회사 자금을 유용해 미라에게 사준 명품, 내역서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민재는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지만 그 함정을 판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을 잡지 못한 채 억울함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검찰청 차량에 태워졌고 그 모습은 회사 로비에 있던 수많은 직원들과 기자들에게 생중계되며 그의 몰락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 민재는 군중 속에 서 있는 낯익은 실루엣을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곳에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서윤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혜성그룹의 경호원들이 철통같이 그녀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순간적으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고 서윤의 저 당당하고 위압적인 모습이 자신이 알던 그 순종적인 아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서윤은 잡혀가는 남편을 향해 입모양으로 짧게 무언가를 속삭였는데 차 안이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재는 본능적으로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윤의 입모양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민재의 등줄기에는 소름이 끼치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창문을 두드리며 서윤의 이름을 불렀지만 차량은 무심하게 출발해 버렸고 그는 점점 멀어지는 서윤의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윤은
차가 떠난 자리를 잠시 응시하다가 뒤돌아서서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리무진에 올랐고 그녀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 통제는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보도되도록 두세요. 그가 바닥까지 떨어져야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할 테니까요. 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유는 이제 강민재라는 존재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내기 위한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고 마취제 따위는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혜성그룹의 이름으로 MJ건설의 인수를 공식 발표하고 강민재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검찰청 취조실에 갇힌 민재는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소리쳤지만 그가 믿었던 회사 자문 변호사는 이미 사임계를 제출하고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좁고 차가운 취조실에 홀로 남겨진 민재는 벽을 쳐다보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되짚어보려 했지만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으며 누군가가 자신을 모함하여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음모론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미라 역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자 불안감에 떨며 자신의 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재가 선물해준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챙겨 중고 명품 샵에 팔아치우고 현금을 확보하려 했지만 샵 주인이 작물 의심 신고를 하는 바람에 경찰서로 연행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녀를 횡령 공범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집으로 돌아와 평온하게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고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굳은 맹세를 했습니다. 아빠 같은 괴물이 너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마가 모든 악을 치워버렸어. 너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자라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그 어떤 칼날보다 예리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물은 도시의 네온 사인을 번지게 하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내일 있을 주주총회에서 입을 정장을 미리 골라두며 강민재와의 마지막 대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보일 표정을 상상하며 묘한 흥분감을 느꼈고 이제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는 재벌가 혜성그룹과 관련된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민재는 며칠 전 긴급 체포되었다가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가까스로 풀려난 상태였지만 그의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법원 계단을 오르며 몰려드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와중에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초라한 행색의 최미라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르고 있었는데 그녀 역시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었으나 민재의 강요에 못 이겨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변호사에게 귓속말로 무조건 저 여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가출한 것이라고 몰아붙여야 해. 그래야 재산 분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라고 속삭이며 비열한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MJ건설의 대표로서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이미지가 아직 법정에서는 유효할 것이라고 믿으며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짐짓 태연한 척했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벤틀리 리무진 한 대가 법원 정문에 부드럽게 멈춰 섰고 경호원들이 도열하여 문을 열자 한서윤이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으며
눈을 가리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자 드러난 냉철한 눈빛은 주변의 공기를 순식간에 압도해 버렸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기자들은 일제히 셔터를 눌러댔지만 서윤은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은 채 곧게 뻗은 시선으로 법정 입구를 향해 걸어갔고 그 당당한 발걸음은 민재의 위축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 재판장이 입장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재판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민재 측 변호인은 예상대로 서윤을 공격하며 그녀가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망상 장애를 앓고 있으며 아이를 유기하고 가출하여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재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연기를 펼쳤고 미라 역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 증언을 보태어 서윤을 부도덕한 아내로 몰아갔습니다. 서윤은 피고석에 앉아 그들의 뻔뻔한 연극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하찮은 벌레를 바라보는 듯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 측의 변론이 끝나자 서윤의 대리인인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재판장 앞으로 걸어 나갔고 그의 손에는 두툼한 증거 자료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이 사건의 본질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계획적인 재산 강탈 음모에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실려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첫 번째 증거로 서윤이 안방 문틈으로 촬영했던 동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재생했고 적나라한 영상과 음성이 흘러나오자 방청석에서는 경악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재와 미라가 나누는 대화, 즉 서윤을 쫓아내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음모가 고스란히 드러나자 민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건 불법 촬영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발악했지만 재판장은 그를 엄중히 꾸짖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명령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서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재산 분할 청구권이었고 그는 MJ건설이 자신의 노력으로 일군 고유 재산이므로 서윤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여자는 결혼 생활 내내 집에서 놀고 먹기만 했습니다. 회사를 키운 건 전적으로 제 능력과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민재는 핏대를 세우며 열변을 토했고 자신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사실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녀는 변호사를 제지하고 직접 마이크 앞에 서서 민재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재 씨, 당신은 MJ건설이 당신의 것이라고 정말로 믿고 있나요?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했고 법정 안의 모든 이목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윤의 신호에 따라 다음 증거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것은 MJ건설의 주식 보유 현황과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방대한 분량의 금융 기록들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지분 구조가 도표로 나타났고 그 최상단에는 해성그룹 투자 지주회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주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실소유주란에 적힌 이름은 다름 아닌 한서윤이었고 그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법정 안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MJ건설은 해성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벤처 투자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강민재 씨, 당신은 오너가 아니라 고용된 전문 경영인, 즉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했습니다. 서윤의 폭탄 선언에 민재는 멍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이름이 주주 명부가 아닌 고용 계약서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파격적인 연봉과 보너스, 회사의 성장이 모두 서윤의 지시와 자금 지원 덕분이었다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민재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서윤이 여보, 사업하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운이 좀 좋잖아. 라고 웃으며 말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 말이 단순히 위로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녀가 뒤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엄청난 수치심과 패배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인 줄 알고 거들먹거렸지만 실상은 서윤이 만들어준 인형의 집에서 놀고 있던 철없는 아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기자들은 이 놀라운 반전을 놓치지 않으려 미친 듯이 기사를 타전했고 평범한 가정주부인 줄 알았던 아내, 알고 보니 재벌 총수라는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미라는 사색이 되어 민재와 거리를 두려고 슬금슬금 옆으로 물러났지만 이미 공범으로 낙인 찍힌 그녀가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벌가의 진짜 안주인을 상대로 싸구려 불륜을 저지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상상하며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선언하려 했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고 추가 발언을 이어갔는데 그것은 민재에 대한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선 형사 고발의 예고였습니다. 본인은 MJ건설의 실소유주로서 강민재 대표이사가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사문서 위조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불법적으로 유용한 회사 자금 50억 원에 대한 반환 소송도 즉시 진행할 것입니다. 서윤의 말 한마디는 민재의 심장의 대못처럼 박혔고 그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을 넘어 감옥에서 썩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윤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법정 경위들에게 즉시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히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사기야. 네가 날 속인 거야. 어떻게 부부 사이에 이럴 수가 있어. 그는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악을 썼지만 그 모습은 처절하기보다는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일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런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부부 당신이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당신이 내 침대에서 다른 여자를 안았을 때 우리는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어. 라고 일갈했습니다. 재판장은 강민재의 소란을 이유로 그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고 민재는 질질 끌려나가며 미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미라는 고개를 돌려 그를 외면했습니다. 법정은 서윤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였고 그녀는 변호인단과 함께 당당하게 출구로 걸어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그녀를 에워쌌지만 혜성그룹 경호팀이 인간 방패를 만들어 그녀의 앞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법원 로비에서 잠시 멈춰선 서윤은 카메라를 향해 짧지만 강렬한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기업인으로서 가정과 기업 윤리를 파괴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밝혀진 진실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발언은 생중계되어 전 국민에게 전달되었고 그녀는 배신당한 아내에서 정의의 사도로 그리고 강력한 여성 리더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끌려나간 민재는 구치감에 갇혀 자신의 변호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항소하겠다고 난동을 부렸지만 변호사는 싸늘한 표정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강민재 씨, 수임료 입금이 안 되었더군요. 그리고 상대가 혜성그룹입니다. 이 바닥에서 혜성과 싸워서 이길 변호사는 없습니다. 저는 이만 사임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떠나자 좁은 독방에 홀로 남겨진 민재는 그제야 자신이 처한 현실의 냉혹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절망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윤은 차에 올라타 긴장이 풀린 듯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맺힌 눈물 대신
승자의 후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변호사에게 MJ건설의 임시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대표이사 해임안을 가결하고 회사명을 해성건설로 변경하여 그룹에 정식으로 편입시킵니다. 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강민재의 흔적은 서류상에서도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서도 완전히 지워질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알고 있었는데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다는 사실과 강민재 같은 인간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아이가 있는 안전가옥의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해성그룹의 실소유주가 밝혀졌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유는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눈을 감으며 과거의 자신과 작별을 고했고 이제 그녀 앞에는 오직 해성그룹의 회장 한서윤으로서의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감정적인 안갚음이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는 치유의 과정이었으며 이제 그 수술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거리를 비추는 네온 사이는 화려했지만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갓 풀려난 강민재의 눈에는 그저 자신을 조롱하는 불빛처럼 어지럽게 느껴질 뿐이었고 그의 몰골은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담배를 입에 물고 깊게 빨아들였지만 니코틴조차도 그의 뇌를 갉아먹고 있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는 사실보다 그를 더 미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가 자신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았다는 모멸감이었습니다. 민재는 골목길 구석에 주차된 낡은 렌터카로 다가갔고 그 안에는 최미라가 불안에 떨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는데 그녀 역시 횡령 공범으로 지목되어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차문을 열고 들어온 민재에게 미라는 오빠, 이제 우리 어떻게나 감옥 가기 싫어. 오빠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라며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재는 미라의 뺨을 때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들었고 지금은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한서윤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조작된 증거를 사용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며 평창동 저택 어딘가에 그녀의 약점이 담긴 진짜 비밀 장부나 이중 계약서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망상에 가까운 추측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해성그룹 회장이라고 말도 안 돼. 분명 바지 사장일 거야. 진짜 주인을 협박할 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먼저 확보하면 판을 뒤집을 수 있어. 민재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미라는 그의 말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남은 현금을 모두 털어 뒷골목 심부름센터 직원 3명을 고용했고 그들에게 오늘 밤 평창동 저택에 잠입하여 금고를 털고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아이를 인질로 잡으라는 위험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아이가 서윤의 유일한 약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핏줄인 아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고 민재 일당은 어둠을 틈타 서윤의 저택이 있는 평창동 언덕길을 은밀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은 높은 담벼락과 울창한 나무들에 둘러싸여 요새처럼 보였지만 민재는 과거에 서윤이 보여주었던 집의 구조 도면을 기억해내며 보안 사각지대라고 생각되는 뒷문 쪽으로 일행을 이끌었습니다. 빗소리가 그들의 발소리를 감추어 주었고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표를 알고 있다고 착각한 민재는 자신만만하게 담을 넘었지만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서윤의 계산 속에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택의 보안 시스템은 민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최첨단 장비로 교체된 지 오래였고, 열감지 카메라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놓치지 않고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거실의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대형 모니터를 통해 민재와 그 일당이 담을 넘어 정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마치 영화를 감상하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박 실장이 무전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서윤은 아직은 아니야.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주거 침입과 특수 절도, 그리고 납치 미수까지 모든 죄목을 완벽하게 완성시켜 줘야지. 라고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서윤은 민재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 끝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에게 마지막 자비조차 베풀 필요가 없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민재와 미라 그리고 고용된 깡패들은 정원을 가로질러 거실로 통하는 베란다 창문을 조심스럽게 따고 안으로 들어왔고, 집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하자 작전이 성공했다고 믿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재는 깡패들에게 2층 서재에 있는 금고를 찾으라고 손짓했고, 자신과 미라는 아이가 있는 방으로 향하며 비열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아이만 손에 넣으면 서윤을 협박하여 회사 지분을 넘겨받고 다시 예전의 왕좌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2층 계단에 발을 디디는 순간 칠흑했던 거실에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조명이 켜지며 사방에서 무장한 경호원들이 튀어나와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퇴로는 차단된 상태였고, 깡패들은 경호원들의 제압 기술에 순식간에 바닥에 꽂혀 신음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단 위쪽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한서윤이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내려다보며 등장하자 민재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서 와. 강민재, 내 집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 감옥에 가기 전에 마지막 작별 인사는 하고 싶었나 보지.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재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면서도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며 한서윤 내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지. 내 아이 내놔. 내가 아빠야라고 악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민재의 코앞에 섰고 그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조차 아까운 무관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너 같은 인간이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내 아이에게는 모욕이야. 넌 아빠가 아니라 그저 돈을 위해 제 자식까지 이용하려 한 유괴범일 뿐이지. 그녀는 민재의 멱살을 잡고 싶어하는 충동을 억누르며 대신 손에 쥐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던져 산산조각 냈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튀어 민재의 뺨을 스쳤고 붉은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민재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미라는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깨닫고 갑자기 민재를 손가락질하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강민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 사람이 저를 협박해서 억지로 끌고 온 거예요. 살려주세요. 미라는 바닥에 머리를 내치며 서윤에게 애원했고 그 모습을 본 민재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미라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나쁜 년, 네가 먼저 아이를 훔치자고 했잖아. 네가 명품 살 돈 필요하다고 날 부추겼잖아. 민재와 미라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벌였고 그 모습은 한때 사랑을 속삭이던 연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혐오스러웠습니다. 서윤은 그 꼴사나운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다가 박 실장에게 손짓을 했고 경호원들이 두 사람을 강제로 떼어놓으며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쓰레기들이야.
서로 탓할 것 없어. 너희들은 평생 감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썩게 될 테니까. 서윤의 선고와 같은 말에 미라는 기절하듯 쓰러졌고 민재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었던 부와 권력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차가운 수갑과 철창뿐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정신이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저택 앞마당으로 순찰차들이 들이닥쳤고 미리 연락을 받은 형사들이 거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박 실장은 형사들에게 CCTV 영상이 담긴 USB와 민재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고 형사들은 민재와 미라 그리고 깡패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재는 형사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서윤을 노려보며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반드시 돌아와서 복수할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말은 패배자의 비참한 지짐일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민재가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고 마침내 그가 자신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긴장이 풀리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의 사건으로 인해 강민재에게 주거 침입, 특수절도, 특수협박, 아동약 취유인, 미수 등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죄목들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는 혜성그룹의 법무팀이 준비한 소송 폭탄을 맞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다가와 회장님, 아이는 안전하게 자고 있습니다. 전혀 깨지 않았습니다. 라고 보고하자 서윤은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 실장님, 오늘 밤 경호팀 전원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언론에 강민재의 범행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조치하세요. 서윤은 이제 숨을 곳도 없는 강민재를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켜 다시는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서윤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집 안에 남아있는 민재와 미라의 더러운 냄새를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잔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악마보다 더한 악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유약했던 자신을 완전히 떠나보냈고 이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인한 어머니이자 리더로 다시 태어났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혜성그룹 회장의 자택에 침입한 괴한이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도배되었고 국민들은 강민재의 뻔뻔함과 잔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강민재와 최미라를 엄벌에 처하라는 청원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들의 신상은 낱낱이 털려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한편 서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강철 여제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으며 국민적인 지지와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이제 모든 위협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사랑과 신뢰에 대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는데 혜성그룹은 그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서윤은 구치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강민재가 면회를 요청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면회는 거절합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이혼 판결문과 친권 포기 각서를 전달하세요. 서명하지 않으면 형량이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해주시고요.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강민재를 만날 이유가 없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퇴근길에 서유는 백화점에 들러 아이를 위한 옷과 장난감을 샀고 쇼핑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으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이제 정말 끝났어. 엄마가 너를 위해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했단다. 라고 속삭이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고 꿈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맑게 갠 하늘 아래서 아이와 함께 평화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강민재라는 먹구름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그녀의 앞날에는 오직 찬란한 햇살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녀를 편안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감도는 서울구치소의 독방 안에서 강민재는 무릎을 끌어안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슈트를 입고 호화로운 사무실을 누비던 그였기에 지금의 처지는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칙칙한 회색 수의는 거친 천으로 만들어져 피부를 따갑게 했고 좁은 방 안에서 나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는 그의 후각을 마비시키며 이곳이 더 이상 꿈이 아닌 지독한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벽을 응시하며 자신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지 되짚어보려 했지만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여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철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교도관이 식사 배급구로 차가운 밥덩이와 멀건국이 담긴 플라스틱 식판을 밀어 넣었지만 민재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변호사가 기적처럼 나타나 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자신을 이곳에서 꺼내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면회를 요청했던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은 모두 연락을 끊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그를 피했고 심지어 그의 부모님조차 혜성그룹의 압박을 두려워하여 칩거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한편 검찰청 조사실에서는 최미라가 수척해진 얼굴로 검사 앞에 앉아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억을 짜내며 민재의 비리 사실을 낱낱이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강민재의 강압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이자 가스라이팅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힘없는 직원이라는 프레임을 짜기 위해 눈물 연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검사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강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해서 장부를 조작했을 뿐이에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검사는 미라의 진술을 녹취하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는데 사실 혜성그룹 법무팀으로부터 이미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두 넘겨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의 거짓말이 통할 리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민재를 확실하게 매장시키기 위해 미라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에게 플리 바게닝 유죄 협상을 제안하며 민재의 숨겨진 차명 계좌와 비자금 은닉 장소를 불라고 유도했습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여 자신이 알고 있던 민재의 모든 비밀번호와 금고 위치를 술술 불어버렸습니다. 그 시각 혜성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에서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고 단상에 선 한서유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주주들을 바라보며 MJ건설의 운명을 결정지을 안건을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강민재의 방만한 경영 실태와 횡령 내역을 띄우며 우리는 부패한 리더십이 초래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주들은 서윤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만장일치로 강민재의 대표이사 해임안과 회사명 변경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서유는 의사봉을 두드리며 이 시간부로 MJ건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해성 이씨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과거의 오명은 씻어내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지만 그 박수 소리는 강민재라는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습니다. 서유는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비서에게 구치소에 있는 민재에게 해임 통지서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라고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며칠 뒤 민재는 변호사 접견실에서 국선 변호인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는데 그가 기대했던 대형 로펌의 전관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내 돈 다 어디 갔어? 왜 이런 초짜 변호사가 온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민재는 책상을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국선 변호인은 익숙한 듯 무덤덤하게 서류를 넘기며 잔인한 현실을 통보했습니다. 강민재 씨, 당신의 모든 자산은 추징 보전 조치되어 동결되었습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뜻입니다. 민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멍하니 입을 벌렸고 변호인은 결정타를 날리듯 최미라가 모든 혐의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검찰 측 증인으로 돌아섰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최미라 씨가 당신의 차명 계좌 비밀번호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덕분에 은닉 자금 50억 원도 전액 굽고 환수될 예정입니다. 민재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그 여자가 내가 사준 명품이 얼만데 라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는 벼랑 끝에 홀로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유는 법무팀장으로부터 민재가 구치소에서 발광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며 결제 서류에 서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민재에 대한 감정이 분노조차 남지 않은 상태였고 그저 처리해야 할 악성 채권이나 부실 자산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사실에만 안도감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법정은 강민재와 최미라의 선고 공판을 보기 위해 몰려든 방청객들과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피고석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한때 불륜을 저지르던 연인 사이였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서유는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등장은 법정 내의 공기를 순식간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고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민재의 어깨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재는 배우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거 침입 및 납치 미수라는 강력 범죄까지 저질렀다. 재판장의 지적은 매서웠고 민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와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주문을 낭독했고 법정안은 긴장감으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피고인 강민재를 징역 12년에 처한다. 또한 횡령액 50억 원 전액 추징을 명한다. 12년이라는 숫자가 들리는 순간 민재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향해 판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저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그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지만 그는 몸부림치며 서윤을 향해
시선을 돌렸고 그녀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듯한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냉담한 반응은 민재에게 사형 선고보다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최미라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그녀가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이 참작된 결과였지만 그녀 역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겠지만 횡령 공범이라는 꼬리표와 거액의 민사소송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앞으로의 삶은 지옥이나 다름없을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나갔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쏟아지는 비난과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서윤이 법정을 나서자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소감을 물었지만 그녀는 짧게 목례만 하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김 변호사가 "회장님,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묻자 서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족이라뇨?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 파멸하는 것을 보는 게 즐거울 리 없죠. 다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에 안도할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승자의 오만함 대신 깊은 성찰과 인간적인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구치소로 돌아온 민재는 이제 확정된 기결수 신분으로 이감될 준비를 하며 짐을 싸야 했는데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성경책 한 권과 가족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윤과 아이의 모습을 어루만지며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행복을 제 발로 차버렸는지, 그리고 서윤이 자신에게 얼마나 과분한 사람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방의 작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서윤의 이름을 나직이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벽의 메아리뿐이었고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좁은 방에서 썩어야 한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고 그 울음소리는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것이 모래성보다 약한 허영심이었음을 인정해야만 했고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강민재가 수감된 교도소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전달받았는데 그것은 민재가 보낸 참회의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구구절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서윤은 편지를 끝까지 읽지 않고 라이터로 불태워 버렸습니다. 재떨이에서 타들어가는 종이를 보며 그녀는 용서는 신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야. 나는 단지 내 아이와 나를 지켰을 뿐 이라고 중얼거리며 마지막 미련조차 연기와 함께 날려보냈습니다. 서윤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혜성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아이의 사진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내일 있을 글로벌 투자 설명회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지만 그녀의 집무실 안은 밝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쟁취해낸 평화였습니다. 한편 교도소의 차가운 바닥에 누운 민재는 꿈속에서조차 서윤에게 버림받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남은 수천 번의 밤을 이렇게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몸서리쳤고 자신의 인생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인정하며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을 것이고 오직 서윤만이 더욱 빛나는 별이 되어 저 높은 곳에서 그를 비웃듯 내려다볼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냈습니다. 계절이 5번이나 바뀌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미세하게 변하는 동안 혜성그룹의 본사 사옥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웅장하게 도시의 중심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지난 5년 동안 그룹을 완전히 재편하여 과거의 보수적인 기업 문화 타파하고 혁신적이고 투명한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집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풍경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불안이나 분노 대신 흔들리지 않는 절대자의 여유와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윤은 갓 결제를 마친 서류를 덮으며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다음 일정을 확인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움 속에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깃들어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오후 혜성장학재단의 설립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 재단은 그녀가 싱글맘들과 위기가정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승화시켜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을 자신의 새로운 소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엄마 하는 맑고 경쾌한 목소리와 함께 5살 배기 남자아이 한지호가 작은 정장을 입고 달려들어와 서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서윤의 얼굴에 빙하가 녹듯 따뜻한 미소가 번졌고 그녀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무릎에 앉히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어루만졌습니다. 지호는 민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서윤을 쏙 빼닮아 영민하고 강단 있는 눈매를 가지고 있었으며 벌써부터 그룹 내에서는 리틀 회장님으로 불리며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유치원에서 오늘은 무엇을 배웠니? 서윤이 다정하게 묻자 지호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서윤의 명패를 만지작거리며 선생님이 리더는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친구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다며 또랑또랑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맞아. 진정한 힘은 남을 짓밟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데서 나오는 거야. 엄마는 우리 지호가 그런 멋진 남자가 될 거라고 믿어. 라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지호가 민재처럼 삐뚤어진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엄격하면서도 사랑으로 훈육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 실장이 들어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는데 그것은 교도소에서 온 가석방 심사 결과 통지서였고 수신인은 한서윤이었습니다. 강민재는 수영 생활 중 모범수로 분류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심사위원회는 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석방을 불허했습니다. 서윤은 통지서를 뜯어보지도 않고 책상 한 구석으로 밀어버리며 박 실장님, 이런 건 굳이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우리 인생에서 지워진 이름이니까요. 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재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서윤과 지호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는 철저히 고립된 채 잊혀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면 최미라는 출소 후 빚쟁이들에게 쫓겨 지방의 유흥가를 전전하다가 소식조차 알 수 없게 되었고 인과응보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정확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서윤은 그들의 몰락을 비웃거나 동정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지 같은 존재들로 여기며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렸습니다. 오후가 되어 서윤은 지호의 손을 잡고 행사장으로 향하는 리무진에 올랐고 차 안에서 지호는 엄마에게 아빠는 왜 없어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본능적으로 엄마가 자신의 아빠이자 엄마이며 온전한 우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서윤의 빈틈없는 사랑 덕분에 부재의 결핍을 느끼지 않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온 가시밭길이 결국은 꽃길로 이어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행사장은 정재계 인사들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고 서윤이 등장하자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환호성은 그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준비된 원고 없이 진심을 담은 즉석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청중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의 연설은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선 모든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달하며 기립 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지호는 무대 아래서 박 실장의 품에 안겨 엄마를 바라보며 작은 손으로 힘차게 박수를 쳤고 그 모습은 서윤에게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이어진 리셉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윤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존경심을 표했고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서윤은 잠시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테라스로 나갔고 시원한 밤 공기가 뜨거웠던 열기를 식혀주었습니다. 멀리 남산 타워의 불빛이 서울의 밤을 밝히고 있었고 서윤은 난간에 기대어 자신이 이룩한 제국을 내려다보며 묘한 감회에 젖었습니다. 5년 전 배신감에 치를 떨며 아이를 안고 빗속을 뚫고 나왔던 그 밤이 없었다면 지금의 강인한 한서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역설적인 사실에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박 실장이 다가와 쇼를 어깨에 덮어주며 회장님, 이제 들어가시겠습니까? 도련님이 졸려하십니다. 라고 말하자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박 실장에게 박 실장님, 지난 35년 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호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곁을 지켜주세요. 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박 실장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깊이 허리를 숙이며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잠든 지호를 안고 있는 서윤의 모습은 성모 마리아처럼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내일 있을 해외 기업 인수 합병건을 구상하느라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아닌 혜성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사령관이자 아이를 지키는 따뜻한 어머니로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캔버스에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아름답고 강렬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었고 붓을 쥔 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유모가 아이를 받아 침실로 옮겼고 서윤은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서재로 들어가 창가에 섰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며 문득 과거의 자신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싶어졌습니다. 잘 가. 어리석고 순진했던 서윤아. 그리고 반가워. 혜성의 주인 한서윤. 그녀의 독백은 허공에 흩어졌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단단한 비석처럼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이 떠오르기 전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이의 방으로 갔고 곤히 잠든 지호의 이마에 굿모닝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태어나도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 모든 시련을 기꺼이 다시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룸에서 가장 화려하고 당당해 보이는 붉은색 정장을 골라 입었고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불타오르는 태양처럼 강렬했습니다. 출근길에 오른 그녀의 리무진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도심을 향해 질주했고 차 안에서 서윤은 비서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에서는 여성 임원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능력 있는 여성들이 유리천장에 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개인의 영광으로 끝내지 않고 사회 구조를 바꾸는 힘으로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그녀를 맞이했고 그녀는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추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혜성그룹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서유는 투명 엘리베이터 밖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서유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명패를 쓰다듬었고 그 명패에는 회장 한서윤이라는 5글자가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향해 의자를 돌려 앉았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세상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 자리가 없었으며 오직 찬란한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준비는 끝났다. 이제 더 높이 비상할 시간이야. 서유는 나지막이 속삭이며 펜을 들었고 서류 위에 힘차게 서명을 날렸습니다. 그것은 혜성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시작이자 그녀의 인생 제2막이 화려하게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뒤로 펼쳐진 파란 하늘은 끝없이 넓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당한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었으며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진정한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녀의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고 세상은 그녀의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한서윤. 그녀는 진정한 혜성이 되어 가장 높은 곳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